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에, 요거는, 음,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물품세고, 물품세니까, 어, 물품세니까, 뭐죠? 종가세죠, 종가세. 자, 이게 물품세니까, 이게 종가세죠, 종가세. 종가세이고, 종가세. 종가세니까, 만약 그러면, 종량세라면 어떨까? 이제 이게 있죠. 종량세라면 어떨까? 이런 거죠. 종량세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어떨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탄력적이라면 어떨까? 이 문제죠. 탄력적이라면. 자, 그러면, 어, 어, 여기서 보면, 어, 이, 이 하버그 삼각형에, 하버그 삼각형에 이 공급은 없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들어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종가세라고 그랬잖아요. 종가세. 종가세의, 종가세의 초과부담이었죠. 종가세의 초과부담인데, 초과부담은 2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에필론 p 곱하기 s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종가세고 공급 곡선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는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일반식으로 바꿔보면 2분의 1 곱하기 에,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1 하고 엡실론 p분의 1 플러스 2p분의 1 곱하기 s. 자, 이게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식이. 일반식으로 바꾸면. 뭔 말이냐면, 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로 났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1이다. 그럼 0에 가깝겠죠. 그럼 이거 0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0이다. 이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야. 이 값이 0이다.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0이면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엡실론 p분의 1분의 1 곱하기 s가 되죠. 이거는 이외에도 이것도 1분의 1이잖아요. 요거죠. 이렇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엡실론 p분의 s. 이렇게 되죠. 이거다 똑같잖아요. 똑같죠? 똑같죠? 이 식하고 똑같죠? 이게 이 식은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이 식은 일반식.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이게 Q고 0이고 P고 수요곡선, 공급곡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PPT에 보면 비용 증가 산업, 종가세의 경우. 그죠? 이게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잖아요. 이거는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의 종가세의 경우, 이 일반식이죠. 일반식 이거죠. 여기다 일반식.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량세일 경우에는, 이건 종가세고, 종량세일 경우에는 종량세의 초과부담. 종량세 초과부담은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엡실론 p 곱하기 아까 이 s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이 s는 이게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인데 가격 곱하기 아까 이거 Q라고 해야 되나? PQ죠. PQ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종량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P분의 Q. PQ가 아니라 P분의 Q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종량세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의 종량세인 경우. 만약에 비용 증가 산업이면 여기 이 S를 뭐로 바꾸죠? S는 PQ니까 PQ인데 이거를 P분의 Q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종량세인 경우. 그래서 물품세 초과 부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가 지금 PPT에 떠 있는 이 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에 의한 초과 부담 비교.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이죠. 보통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이 뭐고 보상 수요 곡선이 뭐죠?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모두 반영해서 도출한 수요 곡선이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모두 반영했다. 즉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을 산정하는 방법을 조금 보고 넘어갈까요? 보통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을 이렇게 산정하죠. 보통 수요 곡선은 자, 그 뒤에다가 내가 해놨나요? 자, 여기에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에서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면 여기에서 쌀을 이만큼 소비하고 옷을 이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PX가 1 플러스 T PX로 쌀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쌀값이 올라가면 수요곡선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들어갔죠. 예산선이 이렇게 들어갔죠. XT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 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하겠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이렇게 접하겠죠. 여기 I1, I2.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겠죠. 그러면 자, 예산선과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것이 통과하는 이 곡선, 이걸 뭐라 그러죠?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그러죠. 가격 소비 곡선. 요거를 수요 곡선으로 선정을 하면 자, 이렇게 쭉 와서 이게 X0, 이게 P0, 이 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1 플러스 t의 p,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연결한 수요곡선이 이것이 수요곡선이겠죠? 이게 수요곡선. 이것이 뭐죠? 이게 보통 수요곡선이다. 이래요. 보통 수요곡선. 이게 보통 수요곡선이죠? 이 보통 수요곡선인데, 이 보통 수요곡선은 여기에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 플러스 대체 효과야.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수요곡선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반영해서 산정한 수요곡선이죠. 이게 보통 수요곡선이다. 이에 비해서 보상 수요곡선은 여기서 보상 수요곡선을 도출하려면 보상 수요곡선을 도출하려면 이 가격 효과 중에서 뭔만 가지고 도출하나요? 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이 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대체 효과만 가지고 대체 효과만 여기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가지고 반영했는데 이 중에서 소득 효과를 제하고 대체 효과만 가지고 수요곡선을 그려내면 그것이 보상 수요곡선인데 보상 수요곡선은 보통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더 가파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소득 효과를 제하고 대체 효과만 가지고 하면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파라지죠. 이게 보상 수요곡선이다. 이 보상 수요곡선은 대체 효과만 가지고 그린 것이다. 보통 수요곡선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포함한 가격 효과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보통 수요곡선은 금방 설명한 대로 가격 소비 곡선을 통해서 나왔고 보상 수요곡선도 가격 소비 곡선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득 효과를 제하고 대체 효과만 가지고 그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초과 부담을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초과 부담을 비교해서 보면 자, 보통 수요 곡선의 초과 부담은 보통 수요 곡선의 초과 부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만큼이 초과 부담이죠. 그에 비해서 보상 수요 곡선의 초과 부담은 이만큼이죠. 훨씬 적죠. 네?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에 비해서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 초과 부담 크기가 보상 수요 곡선이 훨씬 적죠. 이렇게 초과 부담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은 보상 수요 곡선이 보통 수요 곡선에 비해서 초과 부담이 훨씬 적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물품수의 초과 부담에서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초과 부담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칠판 보시면 그림이 지금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엡실론 P가 제로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없어요. 초과 부담이 제로죠. 초과 부담이 제로 없어. 근데 이 수요 곡선을 자 똑바로 세워진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점점 기울기를 K를 중심으로 해서 이 K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울기를 왼쪽으로 점점 기울여 볼까요? 그러면 dB가 나오겠죠. 이렇게 기울으면 dB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때 이 dB의 초과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이 초과 부담이다. 자,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완전
가격탄력적으로 더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가는 소비자 A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초과부담은 어떻게 되죠? 이만큼 된다. 훨씬 커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이 훨씬 커지죠. 그죠? 자, 이 기울기가 왼쪽으로 점점 오면서 자, A라는 소비자의 초과부담은 이만큼 된다. 더 탄력적이죠. B라는 소비자의 초과부담은 훨씬 적죠. 그리고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있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초과부담이 100% 초과부담인가요? 100% 초과부담이겠네. 그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초과부담이 제로. 완전 탄력적이면 100% 초과부담이 되는 거겠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 100% 초과부담이 되겠죠. 왜? 제로에서 점점 더 커지잖아요. 점점 커져서 전체가 다 초과부담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네. 자, 초과부담, 아까 공식이 2분의 1에 엡실론 P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S였잖아요. 네, S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율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럼 세율의 크기에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율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럼 초과부담은 4배로 늘어나는 거죠. 4배로 늘어나겠죠. 응? T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례하고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거래 금액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세율이 2배 늘어나면 초과부담은 4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면 초과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었다가 증가하면 왼쪽으로 점점 더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잖아요. 완만해지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면 초과부담도 증가한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체가 초과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래 금액에도 비례하고. 이 경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명 다 됐죠? 의문나는 거 없죠? 이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물품세의 세율과 초과부담. 금방 설명했죠. 물품세의 세율이 오를 때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T의 제곱에 비례한다. 물품세의 세율이 2배 오르면 초과부담은 4배. 세율이 3배 오르면 초과부담은 9배로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효율성 계수. 이거는 뭐냐면 비효율성 계수 혹은 효율성 상실률.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 과정. 초과부담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욱더 비탄력적이다. 비효율성 계수는 조세 수입분의 초과부담이다. 조세 수입분의 초과부담이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초과부담은 2분의 1 T의 제곱 엡실론 P 곱하기 S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은 뭐죠? 조세 수입은 이 S 거래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조세 수입이죠. 그죠? 거래 금액에다가 세율 T를 곱하면 조세액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하나 없어지죠. S 없어지죠. S 없어지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엡실론 P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 상품의 물품세가 부과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품에. 아까는 하나의 상품의 물품세가 부과된 경우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여러 상품의 물품세가 부과된 경우. 자, 어떻게 물품세가 부과되냐면, 먼저, 왼쪽이 막걸리 시장이에요.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소주 시장이야. 소주 시장.
왼쪽이 막걸리 시장, 오른쪽 소주 시장인데 소주 시장에는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막걸리 시장에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게 지금 상황이야. 기본적인 상황이 막걸리에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주 시장에만 물품세를 부과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어디냐면, 자, 오른쪽 먼저 소주 시장에서 보면 소주 시장에서, 자, 소주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자, 소주 시장에 원래 소주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요것이겠죠. 그 다음에 소주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F점에서 균형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주 시장이야. 이게 소주 시장인데 막걸리 시장은, 자, 소주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그 선에서 막걸리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 막걸리 값이 이렇게 되고, 막걸리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상태죠. 그래서 시점이야. 이게 이제 기초적인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상황이야. 소주 시장은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고 막걸리 시장에는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이 계속 되다가 막걸리에서 물품세를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해. 근데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생산자한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막걸리 시장에 S막걸리 SM이 STM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막걸리 시장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죠.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막걸리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 A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A점에서. 그러면 막걸리 값이 폭등하고 막걸리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막걸리 값이 올리니까 막걸리 대신 막걸리 값이 오르고 막걸리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아이고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 아이 그럼 나 소주 먹을래. 저 소주 먹을래. 그래서 막걸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고 그 수요자가 어디로 갑니까? 소주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야. 소주 시장으로 옮겨가니까 소주 시장의 수요 곡선 DS가 이렇게 어떻게 되죠? DS가 어떻게 되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소주 시장의 수요자가 증가하니까 소주 시장의 수요 곡선 DS가 점선 이렇게 D 극세 X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상승하니까 어디서 균형이 이루어집니까? I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I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죠. I점에서, 이 점에서. 그래서 소주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이 QTS에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막걸리 시장이 감소하고 소주 시장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생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막걸리 시장을 볼까요? 막걸리 시장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이 네모만큼 걷어갔어. 이만큼 걷어갔어요. 이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물품세죠. 그리고 세금 이외에 초과 부담이 이 삼각형 이만큼 생긴 거죠. A, B, C만큼 이게 초과 부담이 생긴 거죠. 막걸리 시장에서 생긴 초과 부담. 자, 이만큼 후생 손실이 생긴 거죠. 그에 비해서 소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소주 시장에서는 자, 전체적인 증가가 이만큼 된 거죠. 이만큼. 이 선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 선만큼 공급에서 이 선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증가가 이 사각형 FGHI 이 부분만큼의 뭐가 생긴 거죠? 사회적 순이득이 생긴 거죠. 이만큼 사회적 순이득이 생겼어요. 사회적 순이득이. 자, 이 사회적 순이득은 FGHI 면적이고 한개 편익에서 한개 비용을 뺀 거죠. 한개 편익, 이렇게 한개 지불 가격에서 세전 소주 비용 이걸 뺀 거죠. 이 선에서
이걸 뺀 거죠. 이 높이만큼이죠. 이 높이만큼이죠. 그래서 사회적 순이득이 이만큼 생기고 사회적 순손실이 막걸리 시장에서 이만큼 생겼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면 소주 시장에서 생긴 사회적 순이득이 막걸리 시장에서 생긴 사회적 순손실보다 크잖아요. 이득이 손실을 제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후생의 증가가 일어났다.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막걸리 시장과 소주 시장이 대체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막걸리 시장과 소주 시장이 대체 관계에 있지 않고 만약에 보완 관계에 있다든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막걸리 시장과 소주 시장이 대체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막걸리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발생한 사회적 순손실을 소주 시장에서 수요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순이득이 사회적 순손실을 초과하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죠.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시장에서 물품세에서 물품세니까 어느 시장이죠? 상품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시장 전체에서 발생한 초과 부담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각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을 보죠. 자, 소비자는 소득으로 쌀과 옷의 두 상품을 구입한다. 한 달에 600만 원 월급 받는데 100만 원 세금 떼고 500만 원 수령해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쌀과 옷을 소비한다. 이런 얘기죠. 쌀과 옷의 두 상품을 구입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품 시장에 옷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쌀에다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쌀에다가만 물품세를 부과한다. 이런 가정이죠.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물품세를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의 균형을 한번 살펴보죠. 물품세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 균형은 자, 그 그림에서 그 칠판의 그림에서 바로 그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선이니까 A, B죠. 이렇게 되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해 있는 거죠. 어디에 2에 접해 있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여기에 접해 있는 거죠. 그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여기가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죠. 그래서 쌀을 얼마만큼? 쌀은 5에서 여기만큼 이만큼 소비하고 옷은 이 높이죠. 높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소비하는 거죠. 그죠? 쌀과 옷을 여기서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했으니까 PX가 어떻게 바뀌죠? 1 플러스 T의 PX로 바뀌었죠. 이렇게 물품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쌀에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값이 올라가니까 예산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품세의 예산선은 물품세 부과 후의 예산선은 AC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AC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물품세 부과 후의 예산선 AC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또 접하죠. 그것이 이 다시점이다. 이거. 나의 무차별 곡선이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이 다시점으로 이렇게 접했다. 이런 얘기. 여기로 접했죠. 여기요. 그래서 균형점은 이 점에서 어디로 옮겼죠? 이 다시점으로 옮긴 거죠.
그죠? 이 다시점으로 옮겨져. 그래서 이 다시점으로 옮겼죠. 그래서 쌀의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쌀의 소비량이 줄어든 거죠. 쌀의 소비량이. 옷의 소비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여기서 잘 알 수 없지만 늘었든지 줄었든지 했겠죠. 쌀의 소비량은 이렇게 줄어든 거죠. 쌀의 소비량이.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옷의 소비량도 줄었네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왜 그러면 옷의 소비량 늘었네. 이보다도 이 다시점이 더 위에가 있다고 봅시다. 위에가 있다고 보면 옷 소비량이 늘었고 이 다시점이 이보다 밑에가 있다고 보면 옷 소비량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효과가 생겼나요? 자, 그러면 2에서 2 다시로 옮긴 거는 이거는 이제 가격 효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가격 효과.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라고 그랬죠. 소득 효과라고 그랬죠. 가격 효과.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새로운 예산선 있죠. 이 새로운 예산선 이 이게 원래 예산선이 새로운 무차별 곡선 원래 무차별 곡선이 i고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i 다시죠. 이 i 다시에 접하면서 당초 예산선 AB와 평행한 예산선 그것이 HI입니다. HI 예산선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접한 게 어디죠? 이 투점이야. 이 투점 여기에요. 이 투점. 여기. 이 투점. 여기가 이 투점. 요 정도 된다고 보죠. 여기가 이 투점. 그러면 자, 여기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어떤 겁니까?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자, 대체효과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자, I-의 무차별 곡선상에 2-에서 2-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대체 효과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대체 효과예요. 2-에서 2-까지.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변화. 이걸 뭐죠?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체 효과야. 2-에서 2-로 이 대체 효과는 2-에서 2-로의 변화량이에요. 네?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럼 소득 효과는 2에서 2-로의 변화량이야. 네? 2에서 이게 소득의 변화잖아요. 소득의 변화. A, B의 예산선이 평행한 거를 I-의 무차별 곡선의 평행에 그은 게 HI죠. HI인데 이 HI에 접하는 2-2에서 2-까지 여기까지 요거죠. 이게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는 2에서 2-까지가 소득 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네? 2에서 2-까지. 여기죠? 그러면 소득 효과는 뭐예요?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고 옷의 소비를 늘렸다 이런 얘기예요. 쌀의 소비를 줄였다 이렇게. 쌀의 소비를 요만큼 줄였다 이거예요. 그죠? 소득 효과는 요만큼, 대체 효과는 이만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한 가격 효과가 이만큼이다 이게. 이만큼이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 이만큼. 그죠? 가격 효과가 이만큼. 쌀의 소비량을 줄인 효과가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가격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가격 효과는 2에서 2-까지고 자, X에서 C까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가격 효과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그림은. 이거는 이 그림은 이 가격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보상변화와 대등변화를 통한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변화와 대등변화를 통한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게 이 그림인데, 지금 금방 얘기했던 가격효과를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가격효과는 덤으로 설명한 거고, 대등변화와 보상변화를 통한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대등변화는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죠. 이걸 지우려면 어떡하죠? 빨간 걸 지우려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지워지죠? 지우려면 그러면 좀 무식한 방법으로 지웁시다. 무식한 방법으로 좀 지우죠. 자, 이 그림은 초과부담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당초의 예산선이 AB야. AB고 당초의 예산선에서 자, 대등변화라고 있잖아요. 대등변화. 대등변화는 자, 대등변화는 대등변화는 이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예산선 이렇게 되고요. AC가 되고 새로운 무차별 곡선 I-가 2에 접하죠. 2에 접하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 새로운 무차별 곡선 I-에 접하면서 당초 예산선과 평행한 예산선으로서 새로운 무차별 곡선 I-에 접하는 예산선, 그것이 HI예요. HI. 요거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E2가 여기고, E2가 여기고, E-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등변화는 M에서 E2까지 여기까지를 대등변화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걸 대등변화라고 해요. M에서 E2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M에서 E2까지면 이게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A에서 H까지. 요거죠. A에서 H까지는 M에서 E2까지 하고 같죠. 그리고 L에서 N도 같죠. L에서 N까지 같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대등변화라고 한다. 이거를 대등변화라고 한다. 자, 이걸 대등변화예요. 그럼 대등변화가 뭐냐? 대등변화가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자, 대등변화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물품세를 부과하고 나서 무차별 곡선이 바뀌었잖아요. 당초 물품세를 부과하기 전에 무차별 곡선은 I야. 이렇게 I인데, 물품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무차별 곡선이 I-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I-죠. I-로 무차별 곡선이 바뀌었어. 이 I-의 무차별 곡선은 뭐로 인해 생겼습니까? 물품세 부과로 인해 생긴 거예요. 물품세 부과로 인해서. 자, 물품세 부과로 인해서 I-의 무차별 곡선이 생겼잖아요. 당초 무차별 곡선은 I고, 물품세 부과로 인한 무차별 곡선은 I-로 원점으로 더 가까워졌어. 세금을 부과하니까 효율성이 상실돼서 원점으로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대등변화는 뭐냐? 대등변화는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응?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지금 물품세를 현실은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만약에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물품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무차별 곡선, I-에 당초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내면 I-에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당초 무차별 곡선이 I고 물품세 부과로 인한 무차별 곡선이 I-인데 I-의 무차별 곡선은 물품세 부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을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더 가까워졌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특성, 원점에서 멀수록 효율이 커진다, 효용이 커진다. 이게 무차별 곡선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물품세를 부과해서 무차별 곡선이 I에서 I-로 원점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품세 부과로 그랬단 말이에요. 물품세 부과로. 근데 이거를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초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내면 물품세를 부과한 것과 똑같은 효용을 갖는 I2의 무차별 곡선에 접할 수 있을까? 얼마를 더 소득을 덜어내면 그것이 그 덜어낸 소득이 HI 예산선이죠. 당초 예산선 A에 비해서 안쪽으로 쭉 평행하게 이동한 예산선이 HI잖아요. 이렇게 당초 예산선 AB에서 새로운 예산선 HI까지는 이 변화는 뭐예요? 소득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소득 효과의 소득 효과. 소득을 덜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응?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품세 부과로 인한 만족점 E-나 소득을 덜어낸 것으로 인한 만족점 E2-나 효용은 똑같잖아요. 무차별 곡선의 특성, 차별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효용이 똑같다는 거야. 자, 무차별 곡선 모든 점에서는 효용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기본적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물품세 부과로 인한 E-점에서 느끼는 효용이나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덜어낸 E2-에서 느끼는 효용이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물품세 부과로 인해서 상실된 효용이나 소득을 덜어내서 없어진 효용이나 뭐하다? 대등하다. 두 개가 대등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대등 효과라 한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물품세를 부과하면 무차별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한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효율성이 상실되니까. 그런데 물품세를 부과한 것만큼의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 같은 무차별 곡선 I-가 되겠죠. 물품세를 부과한 만큼 당초 소득에서 얼마만큼 덜어내면 새로운 무차별 곡선 I-에 같은 효용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네? 물품세 부과나 소득을 덜어낸 것이 대등하다. 대등한 용어 이해되시죠? 대등하다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 대등하다. 그래서 대등 변화라고 한 거야. 그 대등 변화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M에서 E2-까지다 이거야. M에서 E2-까지인데 이거는 예산선을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A에서 H까지 하고 똑같다. 그리고 L에서 N까지 하고도 똑같다. 이게 대등 변화야. 근데 세금은 지금 어디까지 냈습니까? 물품세는 L에서 E까지만 낸 거야. 물품세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물품세는 옷의 단위로 특정하면 L에서 E-까지야. 이 높이. 이게 물품세예요. 근데 자, 대등 변화는 L에서 N까지인데 물품세는 L에서 E-까지야. 그러면 물품세를 초과한 대등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초과부담. 그래서 초과부담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E-에서 N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초과부담. 자,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등 변화를 통해서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등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대등 변화는 뭐냐?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물품세 부과로 인한 효용이나 물품세 부과만큼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덜어낸 효용이나 대등하게 본다. 이런 대등하게. 그 대등한 변화에서 물품세를 뺀 나머지 부분을 뭐라 한다?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합니다. 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거는. 이건 넘어가죠. 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또,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물품세 부과에 의한 초과부담의 측정에서, 첫째, 2-에서 조세 수입이 L2-다. 뭔 얘기냐면, 이 그림에서 조세 수입이 이 L에서 L2-이 크기다, 이거야. 크기. 이거는 뭐죠? 어세 단위로 측정을 한 거예요. 쌀의 단위로 측정이 한 게 아니고, 어세 단위로 측정한 물품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 2-에서 조세 수입이 L2-인 이유는 과세 후에는 2-에 대응하는 쌀과 옷을 소비한다.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조세가 없었다면 쌀 X1을 소비할 때 옷은 L2-만큼 더 소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초과부담 2-에는 소득 효과는 없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 그래서 당초 가격을 기준으로 대등변화는 측정한다. 대등변화는 당초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이 설명은 나중에 언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초 가격을 기준으로. 대등변화는 당초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자, 둘째, 소득 효과가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 효용은 L2-만큼 줄어든다. 그만큼이 뭐죠? L2-만큼이 물품세라고 그랬죠. 정부의 조세 수입이 LN만큼 된다면 초과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뭔 말이냐면, 자, 조세 수입은 L2-2만큼이죠. 근데 LN만큼이 조세 수입이었다. 그럼 초과부담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가 조세 수입이니까 그 얘기예요. 네. 자, 소득 효과만 볼 때 소비는 2에서 2-로 줄어들어 효용이 LN만큼 줄어든다. 소득 효과는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 번째, 비효율, 즉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는 2-에서 2-로 움직이는 것으로 표시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까 그림에서 2에서 2-로 옮겨가는 이게 대체 효과. 수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2-로 옮기는 것. 이거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동이잖아요. 같은 무차별 곡선에서 이동은 뭐예요? 쌀을 이만큼 줄이고 옷을 이만큼 늘린다는 의미예요.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같은 무차별 곡선에서. 이러니까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 효과는 2-에서 2-로 옮긴 건데 A, B의 예산선을 HI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한다. 소득 효과. 그 얘기예요. 아까 사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2-에서 2-로 그렇게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이 뜻이에요. 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조세 부과 후에 균형점 2-와 소득 효과만 결여한 균형점 2-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 그래서 같은 효용을 느낀다. 이런 얘기고 2에서 2-로 움직일 때 줄어든 효용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M2-는 LN이다. 이것이 대등 효과다. 이런 얘기죠. 대등 효과다. 대체 효과가 고려된 2-에서 볼 때 효용은 M2-는 LN만큼 줄어든다. 이때 조세 수입은 L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초과부담이 있다. 조세 수입을 초과한 대등 효과의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과부담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로 인해 가격이 높아진 상품을 덜 소비하고
상품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세금이 물품세가 부과됐다. 쌀에다 부과됐다. 그럼 쌀 소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상품, 옷은 어떡하시냐? 옷은 어떡하냐? 옷을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옷을, 다른 상품, 즉 옷을 더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건 또 뭐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정상제일 때 그렇다는 거야. 정상제일 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럼 열등제일 때 어떠냐는 열등제일 때. 열등제일 때 보자 이런 얘기. 열등제일 때. 열등제의 초과부담. 자, 아까처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서는 A, B예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서는 A, B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2에서 접했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죠. 자,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죠. 여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균형점,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인 이 점보다 정상제일 때는 아까 이 다시점이 어디로 갔죠?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어. 자, 2가 여기인데 이 다시점이 오른쪽에 있어. 이거는 뭔 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오히려 그 상품을 더 소비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제인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소비를 더 늘려둔 거야. 보면, 자, 세금을 부과했는데 2가 2 다시점으로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당초에 이만큼 소비하던 거를 어떻게 소비를 이만큼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열등제야.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비를 더 늘렸다. 그 상품 소비를 늘렸다. 이런 얘기가.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초과 부담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보는 겁니다. 보죠. 그러면 자, 물품세 부과로 인한 예산선이 AB로 이렇게 갔죠. AB로 이렇게 갔죠. 그래갖고 이 다시점에 됐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처럼 새로운 무차별 곡선 I 다시가 이렇게 있죠. 이 다시점에 접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새로운 무차별 곡선 I 다시에 접하면서 당초의 예산선 AB와 평행하게 그린 예산선이 HI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자, HI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럼 어디죠? 대등효과. 자, 대등효과가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대등효과죠. 이게 대등효과죠. 이게 대등효과예요. 대등효과죠. 그러면 이만큼이 대등효과죠. 이거 다 수평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다 대등효과잖아요. 대등효과다. 근데 여기서 물품세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 L에서 이 다시 여기까지가 물품세잖아요. 물품세. 그럼 물품세는 초과한 대등효과 2 N 요거는 뭐요? 응? 요거는 물품세고 이거는 물품세고 요거는 이게 초과부담이야. 초과부담. 열등제도 초과부담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응? 열등제도 초과부담이 발생. 자, 그러면은 가격효과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가격효과 측면에서 2에서 2 다시로 갔다. 이거는 뭐예요? 소득효과야. 소득 2에서 2 다시. 소득효과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쌀의 소비를 늘렸어. 자, 소득효과는 이만큼 쌀의 소비를 늘렸어요. 엄청 크잖아요. 이만큼 늘렸어. 근데 가격효과는 2 다시에서 2 다시까지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가격효과는 2 다시에서 2 다시 가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 가격 대체 효과, 이 대체 효과는 뭐죠? 쌀의 소비량을 줄인 거야. 대체 효과가 쌀의 소비량을 줄인 것보다도 소득 효과가 쌀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커버렸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세금 부과하니까 쌀 소비량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죠. 그렇게 설명이 되죠. 자, 되죠? 설명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열등제인 경우는 조세 부과로 인해서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초과 부담이 존재한다. 그림으로 증명됐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에 의해 상쇄되고, 그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에 상쇄돼. 소득 효과는 이렇게 쌀의 소비량 이만큼 늘리고, 대체 효과는 쌀의 소비량을 이만큼 줄였는데,
쌀의 소비량이 늘린 소득 효과가 쌀의 소비량을 줄인 대체 효과보다도 훨씬 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컸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초과 부담이 증가해서 초과 부담이 존재한다. 이 경우 조세가 부과된 후 재화의 소비량이 수요량이 늘어난데도 초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 또 넘어갑니다. 물품세 부과에 의한 초과 부담의 측정.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률이 떨어진 경우, 조세가 부과돼서 임금률이 떨어진 경우, 이건 어떤 경우죠? 임금률이 떨어진 경우가 여기죠, 여기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소 시장. 아까는 생산물 시장을 설명하는 거고, 요소 시장, 임금률이 떨어지는 경우. 조세 부과가 임금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거기에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 임금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금률이 떨어진 경우. 자, 이 일에서 받은 시간당 임금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체 효과만 보면 노동 공급을 줄인다. 근데 임금률이 떨어진 경우 소득 효과는 오히려 노동 공급을 늘린다. 소득 효과가 대단히 크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 그럼 오히려 임금률이 떨어져도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소득 효과가 대단히 클 경우, 이렇게 소득 효과로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이 대체 효과로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컸다. 이런 얘기죠. 예. 소득 효과가 대단히 클 경우 조세 부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초과 부담의 발생은 초과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대체 효과이기 때문이다. 자, 이자 소득에 조세가 부과된 경우, 이자 소득에 조세가 부과된 경우, 이자 소득은 뭐죠? 이자 소득은 여기죠. 자,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자본. 아까 노동, 자본, 이것이 타인 자본이면 이자를 받는 거고, 자기 자본이면 뭐죠?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자, 이 부분을, 그죠? 자, 이자 소득에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세 후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저축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 경우도 초과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대체 효과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대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초과 부담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대체 효과 때문에. 근데 대체 효과가 없다. 만약에 대체 효과가 없다. 그럼 초과 부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품에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대체 효과가 제로고 초과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대체 효과가 0이므로 초과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두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완전 보완제일 때, 뒤에 그림이 나오죠. 완전 보완제일 때이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예산선이 A, B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 부과 이전의 예산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 L자 모형이잖아요. L자 모형의 무차별 곡선은 뭐죠? 완전 보완제인가요? 완전 보완제죠. 완전 보완제. L자 모형. 그런데 자,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예산선이 A, B로 이렇게 바뀌죠.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나의 무차별 곡선이 또 I1의 무차별 곡선이 I2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대등 변화는 어디요? R에서 S까지잖아요. 대등 변화는 R에서 S까지다. R에서 S. R에서 S는 뭐요? 이 전체가 뭐죠? 전체가 세금이요. 그럼 차이가 없잖아요. 대등 변화와 세금과 차이가 갭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초과 부담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타난다? 완전 보완제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L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일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초과 부담 없다. 대등 변화와 조세 수입이 같다.
이 RS 갖는 거죠.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립세를 기준으로 한 초과 부담의 측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세를 기준으로. 이건 뭔 말이냐면, 자, 그림을 여러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헷갈려요. 이것도 앞으로 다시 가서 이 설명은 이 그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림이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하죠. 지우고. 자, 중립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립세를 기준으로 물품세 초과부담 측정. 자, 중립세를 기준으로 물품세 초과부담 측정 한번 보죠. 자, 중립세를, 자, 이 그림에서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림이 복잡한 겁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선이 A, B로 이렇게 있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잡아줘. 자, 아까 물품세를 부과했잖아요.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예산선이 AC로 이렇게 바뀌었죠. 거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 다시점에 이렇게 접했죠. 이 다시점에. 이렇게 접했는데, 이번에는 가상의 예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지금 여기서 물품세가 어디입니까? 물품세. 5세 단위로 측정한 물품세는 L2-잖아요. L2-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게 물품세잖아요. 이 크기만큼의 물품세를 중립세로 대체를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이 물품세 L2-와 똑같은 크기의 중립세. 이게 물품세와 똑같은 크기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걸 이제 중립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선을 그리면 당초의 예산선과 평행한 이 다시점을 통과한 JK의 예산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JK죠. JK 예산선을 그리니까 예산선이 뭐죠? JK잖아요. JK. 그럼 물품세나 중립세나 똑같잖아요. 세금의 크기가 똑같죠. 이렇게 물품세 L2-를 중립세로 대체한다면, 똑같은 크기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대체한다면, 이런 전제를 깔았으니까 JK 예산선을 그린 거예요. 그 지점을 지나가는 JK 예산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JK 예산선에 뭐가 있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I2- 무차별 곡선이 JK 이렇게 접한 거예요. 이렇게. I2의 무차별 곡선이 접했어요. 응? 자, 물품세를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I2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무차별 곡선은 I고,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무차별 곡선은 I-고, 그 다음에 이 물품세를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무차별 곡선은 I2-자.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의 속성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 I의 무차별 곡선이 제일 원점에서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제일 원점에 가깝게 있잖아요.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물품세를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무차별 곡선은 I와 I-의 사이에 있잖아요. I2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은 I-고, 중립세의 무차별 곡선은 I2-다. 근데 I-보다 I2-가 원점에서 더 멀다. 그러면 똑같은 세금의 크기인데 중립세가 좋습니까? 물품세가 좋습니까? 무차별 곡선이 중립세가 더 멀리 있잖아요. 원점에서. 중립세가 더
좋은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같은 세금을 물품세의 크기인 L2-만큼 같은 크기를 부과했는데 물품세보다도 중립세의 무차별 곡선이 물품세의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서 더 먼 I2-다. 고로 물품세보다 중립세가 더 효용을 더 크게 해준다. 더 좋은 세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로 하는 설명 가봅시다. 자, 중립세를 기준한 물품세 초과부담. 물품세와 똑같은 조세 수입을 올리는 중립세를 도입했을 때 소비자에게 더 높은 효용 수준을 갖춘다. 무차별 곡선이 물품세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서 더 멀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중립세란 뭐냐? 경제 주체의 선택 행위를 결함하지 않아서 초과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성격의 조세를 중립세라고 한다.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 소득세의 경우 소비자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조세로 징수한다. 이럴 때는 상대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다. 상대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으면 효율성 상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없다. 그래서 고로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득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득세가. 그러면 물품세는 어쩌냐 이게 물품세는. 자, 물품세도 그런 성질이 있을까? 있어요. 자, 두 상품에 여기서 쌀과 옷이잖아요. 쌀과 옷인데 쌀에도 물품세를 부과하고 옷에도 물품세를 부과해. 그런데 그 세율이 똑같아. 그럼 가격 비율의 변동이 없잖아요. 상대 가격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상실이 없고 초과 부담이 없어요. 자, 두 상품 모두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상실이 없고 초과 부담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에 두 상품에 똑같은 물품세를 부과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는 소득세하고 물품세도 있는데 물품세의 경우는 뭐다?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새로운 예산선. 아까 물품세를 통과하는 JK 예산선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예산선과 같은 기울기로서 상대 가격 비율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수평으로 이동했잖아요.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한다. 예산선이 이 다시점을 지나 원래 예산선과 평행한 예산선이다. 똑같은 조세 수입이다. 5세 단위로 측정된 L2-1이다. 중립세가 부과된 예산선. 새로운 예산선, 새로운 무차별 곡선 I2- I2- I- 물품세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있다. 이런 그러니까 더 높은 효용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설명했던 걸 글로 써놓은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초과 부담이 없는 경우, 아까 봤었죠? 완전 보완제일 경우. 자, 완전 보완제일 경우. 이럴 때는 완전 보완제라는 거는 L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초과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 근로소득세.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느냐,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우리 접근하고 있죠. 시장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시장에 참여했는데 그걸 통틀어서 분석하는 거고, 개인 차원은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것이 초과부담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세니까 생산요소시장 요거죠. 요걸 보는 거죠. 요거 생산요소시장,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시장 차원. 야, DL은 뭡니까? DL은 노동의 수요곡선. 이 시장 차원과 뭐죠? 이 생산물 시장과 이 생산 요소 시장은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 차원에서 봐야죠. 반대로 봐야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DL은 노동의 수요 곡선. 노동의 수요 곡선이니까 누구죠?
기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겠죠. 기업의 관점에. 기업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노동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 자, 노동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 곡선. 노동의 공급 곡선. 소비자의 관점이잖아요. 노동을 공급하는 소비자의 관점이죠. 노동의 공급 곡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S, 노동의 공급 곡선. DL, 노동의 수요 곡선. 이게 이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죠. 노동의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라고 보고 노동의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본 거죠. 가정한 거죠. 그래서 자, 노동을 L0만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세 부과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근로소득세 부과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부과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냐면 공급자한테 매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 LTL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L이 아니라 STL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이 이쪽으로 J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니까 노동 공급이 줄었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니까 노동의 공급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줄었다. 노동의 공급이 줄었는데 그러면 근로소득세의 세수는 얼마냐? 세수가 조세 수입이잖아요. 조세 수입은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정부에서 걷어간 근로소득세죠. 그죠? 시장 전체에서. 그죠? 그런데 이 근로소득세에 의해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뭐죠? 이게 초과부담이다. 초과부담. 이 초과부담이죠. 아까 상품 시장하고 각도만 다른 각도에서 본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품 시장과 똑같이 이 사각형,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사각형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식이 나오겠죠. 자,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근로소득에 TL세율을 갖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얼마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하느냐. 자, 공급곡선, 세정 공급곡선, 세후 공급곡선 아까 살펴봤고, 수요 곡선 살펴봤고, 균형 분석 살펴봤고요. 초과부담의 측정 살펴봤죠. 초과부담 이 삼각형만큼 이것이 아까 하버가 삼각형 계산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근로소득세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시장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니까 노동공급을 줄이고 초과부담이 발생했다. 초과부담의 크기는 하버거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